남편 어머니가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한다고.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시어머니를 감히 어떻게. 이 무식한 늙은이가. 며느리 서연주의 비명이 경찰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갑을 찬 그녀의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 손으로 저를 가리키며 창피하다고 했던 그녀. 이제는 그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 박정수는 경찰서 대기실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것도 제 며느리를.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겨우 시장 골목에서 떡볶이나 팔던 무식한 시어머니가 어떻게 고급 레스토랑 오너인 며느리를 단 한 통의 전화로 무너뜨렸는지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박정순 70세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5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떡볶이를 팔아온 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여자가 어떻게 자신을 무시한 며느리에게 완벽한 복수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유, 손님. 떡볶이 2인분 나갑니다.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50년째 같은 자리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는 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시장 한켠 그리 넓지 않은 3평 남짓한 가게, 낡은 냉장고와 오래된 가스레인지, 손때 묻은 국자와 닳고 다른 앞치마. 이것이 제 전부였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이렇게 불렀죠. 정순이네 떡볶이. 여기가 진짜 맛집이야. 손이 닳고 얼굴에 주름이 패었지만 저는 제 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가게로 아들 민준이를 대학까지 보냈고 이 가게 덕분에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았으니까요. 매일 아침 4시 30분이면 일어났습니다. 시장 새벽 경매에 나가 가장 싱싱한 떡을 골랐죠. 고추장은 직접 담갔고 육수는 다시마와 멸치를 8시간 동안 우려냈습니다. 단 한 번도 성의 없이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정순이 언니, 이 비결이 뭐야? 맛이 왜 이렇게 좋아? 같은 시장 상인들도 제 떡볶이 앞에서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비법이야, 비법. 50년 동안 연구한 거라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정말이었습니다. 제 공책에는 50년 동안의 모든 실험과 개선 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고추장과 고춧가루의 황금 비율, 설탕과 물엿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마지막에 넣는 비밀 재료. 그것은 제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일하게 저에게만 전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정순아, 이건 우리 집안 3대째 내려오는 거야. 절대 아무한테도 알려주면 안 된다. 내가 죽을 때 내 자식에게만 전해줘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오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똑, 똑, 똑. 하이힐 소리가 제 가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장 바닥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마치 경고음 같았습니다. 저는 떡을 뒤집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주였습니다. 하얀 원피스에 명품 가방, 선글라스를 쓴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제 가게 앞에서 멈춰선 그녀는 선글라스 너머로 가게 안을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명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차갑게 한마디를 던지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들어왔다기보다는 마지못해 발을 들인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약간 돌린 채 마치 냄새라도 나는 것처럼 연주야, 무슨 일로 왔니? 식사는 했고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장까지 찾아온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제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 가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러 온 것이 아니라 통보하러 온 듯한 말투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희 레스토랑 손님들이 물어봐요. 남편 어머니가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한다고.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창피하다고. 50년 동안 정직하게 일해온 내가 창피하다고. 여러분,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자식을 키우느라 평생 고생한 일이 창피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주야,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가 이 가게로 민준이를 키웠잖니. 그건 감사하죠. 하지만 어머니, 며느리는 제 가게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시죠?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레스토랑을 차렸는지. 프랑스에서 5년 동안 요리를 배우고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수석 셰프로 일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라니.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은 한 끼에 최소 15만 원이에요. 예약이 3개월 대기예요. VIP 손님들이 줄을 서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그 손님들이 제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떡볶이를 판다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며느리는 저를 마치 더러운 것을 보듯 바라봤습니다. 이 가게 정리하세요. 뭐라고? 여기 건물주한테 이미 얘기했어요. 다음 달부터 이 자리에 제 두 번째 레스토랑을 오픈할 거예요. 연주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요. 이미 계약금도 넣었고 인테리어 업체도 선정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지켜온 이 자리를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곳을, 제 인생 그 자체인 이 가게를. 연주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긴 내가 50년 동안 지켜온 가게야. 내 남편이 민준이가 이 떡볶이를 먹고 자랐어.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도 내가 이 떡볶이를 해줬잖니. 그때 넌 맛있다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는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한 말이에요. 며느리의 대답은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부터 이 가게가 불편했어요. 남편한테도 계속 얘기했죠. 어머니 가게 때문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친구들이 놀려요.
남편 어머니 떡볶이 장사인 거 알아? 라고요. 회사 사람들도 수군거려요. 시어머니가 시장 상인이래 하면서요. 민준이는 알아. 당연히 알죠. 남편도 제 의견에 100% 동의했어요. 오히려 남편이 먼저 얘기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쉬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떡볶이 팔아서 키운 아들이 제가 동동거리며 가게를 지키는 걸 자랑스러워하던 그 아들이 제 가게를 없애는데 동의했다니.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70살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사실 거예요? 저희가 용돈도 드릴게요. 편하게 사세요. 용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용돈을 받아? 내가 50년 동안 일한 게 용돈을 받으려고? 그게 아니라 연주야.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용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내 일이 자랑스러워. 50년 동안 단 하루도 거짓 없이 장사했어.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했고 그게 내 자부심이야. 그 자부심 때문에 저희 가족이 피해를 받고 있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발 시대 좀 읽으세요. 이제는 떡볶이 파는 시대가 아니에요. 고급 퓨전 요리의 시대라고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하이힐을 신은 발로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똑, 똑, 똑.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순이 언니 괜찮아? 에이, 며느리가 좀 그렇네. 언니 가게가 얼마나 좋은데. 위로의 말들이 들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말만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떡볶이 파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날 저녁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 민준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아들, 대기업 과장이 된 아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준아, 연주가 한 말이 사실이니? 저는 현관에 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저는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셔야죠. 70살인데 언제까지 떡볶이 장사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 가게 창피하다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떨린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창피하다는 게 아니라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연주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회사 사람들한테 놀림받아요. 과장님 어머니, 시장에서 장사하신대요. 라고요. 그럴 때마다 연주가 얼마나 숨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좀 쉬세요.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용돈도 드릴게요. 편하게 사세요. 용돈. 또 그 단어였습니다. 민준아. 저는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왜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는지 아니? 내가 5살 때였어. 내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돌아가신 직후 엄마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어.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었지. 그때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게 떡볶이였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000원도 못 벌었어. 손님이 안 왔거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 매일매일 연구했어.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다시 찾아올까?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이 지나니까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 20년이 지나니까 정순이네 떡볶이가 유명해졌지. 30년이 지나니까 너를 대학에 보낼 수 있었어.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이 가게는 단순한 장사가 아니야. 이건 엄마 인생이야. 엄마. 민준아, 넌 이 떡볶이로 대학 갔잖니. 이 떡볶이로 너를 키웠어. 네가 초등학교 때 갖고 싶다던 운동화도, 중학교 때 가고 싶다던 수학여행도, 고등학교 때 다니던 학원비도 전부 이 떡볶이로 번 돈이었어. 아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창피하다고. 이제 그만 쉬라고. 그게 아니라 엄마. 저도 이제 과장이에요. 회사에서 제 위치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신다는 게 알려지면 어때? 체면이 서지 않아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모르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학벌, 집안, 부모 직업까지 다 따져요. 제 동기 중에 부모님이 교수, 의사, 변호사인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애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제 엄마 시장에서 떡볶이 판대 하면서 비웃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창피해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민준아, 엄마가 그렇게 창피하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창피한 게 아니라, 아니야, 창피한 거야. 넌 지금 엄마가 창피한 거야. 내가 자랑하던 그 대학, 그 회사, 그게 다 누구 덕분인데? 엄마, 그건 제가 노력해서. 내 노력? 그래, 내가 열심히 했지. 하지만 그 뒤에 누가 있었어? 누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 누가 한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그고 떡을 씻었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내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웠어. 내 아들이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데. 엄마. 하지만 넌 지금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있어. 50년 동안 정직하게 일한 엄마를 창피해하고 있어.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이제는 달라요. 연주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연주 레스토랑은 한 끼에 15만 원씩 받아요. 우리는 이제 다른 급이라고요. 다른 급?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다른 급이구나. 엄마는 시장에서 떡볶이나 파는 천한 사람이고 너희는 고급 레스토랑 하는 귀한 사람이지.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뜻 맞아.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민준아,
한 가지만 물어볼게. 내가 처음 연주를 데려왔을 때 기억나니? 엄마가 떡볶이를 해줬지. 연주가 그걸 먹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 어머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하면서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연주가 한 말이 거짓이었니? 아니면 지금 하는 말이 진심이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지켜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아들의 체념한 듯한 표정, 그리고 다른 급이라는 그 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 산 걸까요? 50년 동안 정직하게 일한 게 잘못된 걸까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친 게 바보 같은 짓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포기하고 가게 문을 닫으셨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싸우셨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말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게로 갔습니다. 5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것처럼 시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활기찼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열고 하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떡을 씻고 육수를 우리고 양념을 만들고 이 모든 과정이 제게는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순이 언니, 떡볶이 하나. 첫 손님이 왔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는 단골 아주머니였습니다.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떡볶이를 만들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 가게를 정리해야 하는 걸까? 정말로 며느리 말대로 이제는 떡볶이 파는 시대가 아닌 걸까?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며느리 서연주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오늘은 정장을 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연주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며느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가게명도 소송 서류예요. 건물주가 어머니한테 보내는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명도 소송? 네, 저희가 이미 이 자리를 계약했거든요. 2천만 원 계약금도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달 안에 가게를 비워주셔야 해요. 한 달. 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여기 월세 계약이 끝났다는 거.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일 처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주야, 50년이야. 50년을 여기서 일했어. 건물주한테 사정 좀 해봐. 한 달은 너무 짧아. 어머니,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인테리어 업체 계약했고 직원들 채용도 진행 중이에요. 한 달도 늦춰줄 수 없어요. 며느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자리가 너무 탐났어요. 유동인구가 많고 장사가 잘 되는 자리잖아요. 어머니가 50년 동안 지키신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50년 동안 지켜온 자리를 빼앗겠다는 거니? 빼앗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계약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나이도 많으시잖아요. 쉬실 때도 됐어요. 여러분, 이런 며느리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이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50년 동안 일궈온 이 장소를,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이 자리를. 연주야,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넌 정말 프랑스에서 요리를 배웠니?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내 레스토랑에서 먹어본 그 음식 말이야. 그 소스가 익숙하더라. 어머니 착각이세요. 그건 제가 프랑스에서 배워온 비법이에요.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래, 그렇겠지. 엄마가 착각했나 보다. 저는 일부러 물러서는 척했습니다. 며느리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 저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그 소스는 제 레시피와 비슷했습니다. 아니,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제 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50년 동안 적어온 레시피 공책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책장을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제 50년 인생이 담긴 그 공책이 사라졌습니다. 민준아.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 왜요? 엄마 공책 봤니? 빨간색 표지에 떡볶이 레시피 적어놓은 거. 아, 그거요? 연주가 가져갔는데요. 뭐라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연주가 어머니 레시피 좀 참고하고 싶다고 해서 빌려줬어요. 괜찮죠?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건 할머니한테 받은 거야. 절대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거라고. 에이, 뭐 어때요? 며느리인데, 가족인데.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레시피를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프랑스 비법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제 50년 인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장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연주 레스토랑에서 재료 사가는 거 본 사람 있어? 아, 정순이 언니. 내가 봤어. 저번 주에 우리 가게에서 고추장이랑 고춧가루 엄청 많이 사갔더라고. 얼마나? 한 20kg? 엄청 많이 사갔어. 제 레시피에 쓰는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물엿이랑 설탕도 특정 비율로 달라고 하더라. 뭐 3대 1.5 비율로 달라고. 그것은 정확히 제 레시피의 황금 비율이었습니다. 고마워, 큰 도움 됐어. 저는 그 상인에게서 영수증 사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며느리 레스토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손님으로요. 낡은 옷을 입고 모자를 눌러쓰고 며느리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김순자 이름으로요. 가짜 이름으로 예약했습니다.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봤습니다. 셰프 특선 퓨전 떡볶이 15만 원. 제 떡볶이를 15만 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네, 이 셰프 특선 떡볶이요.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저희 시그니처 메뉴예요. 셰프님이 프랑스에서 배워오신 비법으로 만든 거예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화려한 접시에 담긴 떡볶이. 하지만 한 입 먹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제 떡볶이였습니다. 정확히 제 레시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고추장의 매운맛, 설탕의 단맛, 그리고 마지막에 느껴지는 그 특별한 맛.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비밀 재료의 맛.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음식, 메뉴판, 가격표 모두. 그리고 계산할 때 영수증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증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요즘 세상 70살이라고 인터넷 못할 줄 아십니까? 저는 손자들이 가르쳐준 대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주 셰프 프랑스 요리학교.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론 인터뷰 기사들. 모두 프랑스 유학, 미슐랭 레스토랑 경력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학교 이름이 없었습니다. 어느 레스토랑에서 일했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한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요리학교 졸업장 위조 제작.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며느리 방을 몰래 뒤진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프랑스 요리학교. 수료증 제작 마이너스 50만 원. 영수증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것은 제 빨간색 공책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적어온 레시피들, 할머니에게서 받은 비밀까지. 공책을 펼쳐보니 곳곳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거 레스토랑 메뉴로 써먹기. 가격은 15만 원으로 프랑스 스타일로 포장하면 될 듯. 며느리의 필체였습니다. 저는 공책과 영수증을 모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장 자신만만해할 때,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그 기회는 한 달 후에 찾아왔습니다. 특보입니다. 미슐랭 가이드 한국판 조사단이 국내 레스토랑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가 떠들썩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신예 셰프들의 레스토랑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며느리 연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우리 레스토랑이 미슐랭 조사단 방문 리스트에 올랐어요. 며느리가 집에 와서 자랑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조사단이 와요. 저는 이미 준비를 다 해뒀어요. 제 비법 소스로 만든 특선 메뉴들로요. 제 비법 소스라는 말에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축하한다, 연주야. 어머니도 오세요. 제가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증명해 보일게요. 제가 어머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요리사라는 걸요. 며느리의 눈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꼭 갈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밤낮 없이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다며 제 공책을 계속 뒤적였습니다. 물론 제가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며느리의 레스토랑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빨간 카펫이 깔려 있고 기자들과 방송, 카메라가 즐비했습니다. 저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에 입지 않던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어머,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저를 보고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내가 오라고 했잖니. 네, 그렇죠. 어서 오세요. 특별석을 준비해뒀어요. 며느리는 저를 구석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카메라에 잘 안 잡히는 곳이었습니다. 곧 미슐랭 조사단이 도착했습니다. 5명의 평가자들, 모두 엄숙한 표정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이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 서연주입니다. 며느리가 우아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5년간 요리를 배웠고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수석 셰프로 일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메뉴를 선보이겠습니다.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이 메뉴는 제가 개발한 특별한 소스를 사용합니다. 프랑스 전통 방식과 한국의 맛을 퓨전한 것이죠. 며느리가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플레이팅, 고급스러운 식기.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제 떡볶이였습니다. 조사단이 시식을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맛이네요. 소스가 특이합니다. 비법이 있나요? 평가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이 소스는 3대째 내려오는 제 가문의 비법입니다. 며느리가 당당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이 레스토랑 오너의 시어머니 박정순입니다. 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방금 드신 그 음식, 그 소스는 저는 가방에서 빨간 공책을 꺼냈습니다. 바로 제가 50년 동안 개발한 떡볶이 레시피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황급히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한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저는 50년 된 공책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빼곡히 적힌 글씨들. 1975년 3월 15일. 고추장 3, 고춧가루 2, 설탕 1.5의 비율로 첫 번째 소스 완성. 맛은 좋으나 텁텁함. 1978년 6월 22일. 물엿 추가. 윤기가 생기고 맛이 부드러워짐. 1980년 7월 20일. 사과와 양파를 갈아 넣으니 단맛이 깊어짐. 손님 반응 좋음. 1995년 11월 3일.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비밀 재료 추가. 완벽한 맛 완성. 모든 과정이 날짜와 함께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슐랭 평가단이 놀란 표정으로 공책을 살폈습니다. 정말 50년 된 것 같은데요. 기록이 너무 상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방금 먹은 소스와 평가단장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주 셰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이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저는 두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며느리가 시장에서 구매한 식재료 영수증들입니다. 보세요. 고추장, 고춧가루, 물엿, 설탕. 제 레시피와 정확히 같은 재료들입니다. 저는 영수증 여러 장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구매 비율도 보세요. 고추장 3kg, 고춧가루 2kg, 설탕 1.5kg. 정확히 제 황금 비율입니다. 조사단이 서류들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일치하는데요. 이건 명백한. 잠깐!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제가 프랑스에서 배운 건데. 프랑스에서요? 저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저는 위조업체 영수증을 들어 올렸습니다. 프랑스 요리학교 졸업장. 위조 제작 50만 원. 이게 며느리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입니다. 홀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저는 며느리가 제 공책에 붙여놓은 포스트잇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레스토랑 메뉴로 써먹기. 가격 15만 원으로 프랑스 스타일로 포장. 며느리가 직접 쓴 글씨입니다. 평가단이 경악했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평가단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주 씨, 당신은 타인의 레시피를 도용했을 뿐만 아니라 학력까지 위조했습니다. 이는 미슐랭 가이드의 평가 기준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며느리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50년 된 레시피를 훔친 겁니까? 프랑스 유학 경력이 거짓이었나요? 시어머니를 속인 겁니까?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연주 씨.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무식한 떡볶이 장사라고 무시했죠. 창피하다고 했죠. 하지만 당신의 모든 성공은 이 무식한 할머니의 50년 노력 위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복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진실을 밝힌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방송과 신문에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신예 셰프의 충격적인 레시피 도용 사건. 50년 떡볶이 할머니 대 사기 며느리. 미슐랭을 속인 가짜 셰프의 민낯. 며느리는 다음 날 바로
경찰에 고소당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기, 위조 서류 사용 등 여러 가지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연주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민준아, 엄마는 그냥 조용히 가게나 정리하시면 됐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가족을 파탄내세요?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50년 동안 50년, 그 50년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아들이 제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떡볶이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깟 떡볶이 때문에 연주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깟 떡볶이. 저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그 그깟 떡볶이로 내가 대학 갔어. 그 그깟 떡볶이로 내가 밥 먹고 자랐어. 그 그깟 떡볶이가 내 인생 전부였어. 그건 옛날 일이에요. 옛날 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아,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나니? 비가 억수같이 오던 날, 넌 학원에 가고 싶다고 울었어.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자기만 못 간다고. 엄마는 그날 밤 12시까지 장사했어. 비가 오는데도 학원비를 벌려고. 그리고 다음 날 내게 학원비를 쥐어줬지. 넌 그때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최고야.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했잖니. 그 말이 거짓말이었니? 중학교 때는 수학여행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가 일주일 동안 밤샘 장사해서 돈 마련해줬어.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학금은 너 결혼할 때 예단은.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모든 게 다 그깟 떡볶이로 번 돈이야. 그 그깟 떡볶이가 내 인생을 만들었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넌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그깟 떡볶이라고. 엄마 인생을 그깟이라고. 엄마 저는. 민준아.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 엄마. 가. 저는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들의 우는 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사랑한 아들. 제 전부였던 그 아들을 제 손으로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저를 버렸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들을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단호하게 거절하셨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구속되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계속해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순 할머님,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50년 떡볶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 다음은 출판사였습니다. 할머니의 레시피를 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50년 떡볶이의 비밀. 이라는 제목으로요. 대기업 식품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레시피로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로열티도 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도 있었습니다. 정순이네 떡볶이를 전국 체인으로 만들어 보시겠어요?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제 가게에서 제 손으로 만들고 싶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정순 씨 며느리분이 계약 파기했어요. 계약금도 포기하고요. 그럼 제 가게는 당연히 계속하셔야죠. 50년 된 가게인데 오히려 제가 영광입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월세를 올리려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좀 깎아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정순 씨 덕분에 이 시장이 유명해졌어요. TV에도 나오고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제 가게는 지켜졌습니다. 50년을 지켜온 그 자리에서 계속 장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TV에서 봤어요. 50년 비법 떡볶이 주세요. 정말 존경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모두가 제 가게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은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이야기 보고 용기가 생겼어요.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보며 저는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서연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도 함께 나왔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돈으로 요리 학원에 다니세요. 제대로 배우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사세요. 며느리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진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가게 문 앞에 누군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왜 여기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들이 땅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엄마 말이 다 맞았는데 내가 진짜 바보였어. 엄마 떡볶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야 알았어. 민준아, 일어나. 엄마 용서해줘. 내가 엄마를 꼴통이라고 했잖아. 창피하다고 했잖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들이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주는 감옥에서 나한테 이혼 통보했어. 그리고 회사에서도 잘렸어. 승진 심사에서 가정 문제가 있는 직원이라고 떨어뜨렸대. 친구들도 다 떠났어. 내 엄마가 내 아내 감옥 보낸 거 맞냐고 수군거리면서 아무도 안 남았어. 엄마 말고는. 저는 한참을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준아, 내 엄마. 일어나라. 엄마. 저는 아들을 일으켜 가게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앞치마 가져와. 엄마 정말요?
조건이 있어.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 엄마 떡볶이 배워야 해.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해야 해. 그리고 다시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는 엄마 일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돼. 네, 엄마. 정말 열심히 할게요.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은 제 옆에서 떡볶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떡을 태우기도 하고 양념 비율을 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저어봐. 엄마, 이 소스 정말 대단해요. 이걸 50년 동안 지켜오신 거예요? 그래, 할머니한테 배운 거야.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이렇게 대단한 걸 몰랐어요. 아들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이제 제법 떡볶이를 잘 만들었습니다. 손님들도 인정했습니다. 아드님이 하셔도 맛있네요. 역시 피는 못 속이네. 어머니 솜씨를 물려받으셨어. 아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해했습니다. 엄마, 내가 진짜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50년 동안 이 일을 해오신 게. 민준아, 엄마, 제가 이제 알았어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통 음식 명인 대상 시상식이었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전통 음식 명인 대상 박정순 할머니. 저는 상을 받으러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70살이 넘어서 받는 상. 하지만 이건 단순한 상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인생의 증명이었습니다. 객석을 보니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시장 상인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제 또래의 어르신들. 그리고 맨 앞줄에는 아들 민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저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저는 평범한 떡볶이 장사였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무시했고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 아들까지도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게 제 자랑이었고 그게 제 힘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해온 일, 그것이 비록 작고 평범해 보여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안에는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고 우리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뭐래도 당당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일한 것은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데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축하해. 정말 자랑스러워. 민준아, 오늘 장사는?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했어. 엄마한테 배운 대로 정성껏 만들었어. 아들이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제 떡볶이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들을 다시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게에 갑니다. 아들과 함께. 엄마, 오늘은 내가 육수 우릴게. 그래, 고맙다. 모자가 함께 떡볶이를 만듭니다. 50년 전통의 맛을.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할머니, 오늘도 맛있는 떡볶이 부탁해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창피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50년 전통을 지켜온 장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자랑입니다. 며느리 연주는 출소 후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직하게, 그리고 제대로 배우면서 가끔 제 가게 앞을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멀리서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모습을 보면 조금은 안쓰럽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아직 이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 박정순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50년 동안 정직하게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을 지키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무시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학력이 낮다고, 하는 일이 평범하다고.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평생 해온 일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떡볶이 장사로 아들을 키웠고 50년 전통을 지켰고 결국 세상에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배운 게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한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내 인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자식에게 무시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며느리나 사위와 갈등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결국 이겨낸 여러분만의 이야기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정직하게 산 인생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나 당당하고 자랑스럽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